안녕하십니까. 2026년 산업안전 필기시험 대비. 자, 이 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라는 이 과목에 대해서 빈출 내용 정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과거에 그냥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이렇게 되어 있던 과목인데, 이제 이 과목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주로 출제하고 있는지 그런 파트들을 좀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안전과 인간공학 이렇게 해서 1편에서는 안전과 인간공학과 관련된 내용, 자, 그 내용들 중에서 인간공학의 정리, 그래서 정의하고 배경 및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인간공학 제2과목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인간공학의 정의, 이 정의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간공학의 정의를 우리가 인간공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이어지는 내용들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먼저 인간공학이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사용하기 편하게 주변 환경이나 내가 사용하는 도구나 기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의 정의는 인간이 사용하기 편하게 사물을 설계하는 것을 인간공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간공학이 왜 필요하냐?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숨어져 있냐면, 이 인간공학이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할 때 인간공학적 설계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게 나오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이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작업하기가 편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안전성도 떨어집니다. 안정성도 떨어진다. 생산성과 비슷한 말이지만 이제 능률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능률도 떨어지죠. 작업하기가 불편하니까 내가 작업을 오래 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능률도 안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인간공학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죠. 내가 작업하기 편하단 말은 쾌적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간공학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근무 조건 또는 복지 개념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에서는 지금은 사고가 나는 게 상당히 관심이잖아요. 사고를 예방하는 게 관심이지만 이 사고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질병 또는 직업병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될 겁니다. 물론 이 근골격계 질환이 바로 인체의 생명을 뺏어간 거나 이러한 질환은 아니지만, 작업을 할 때 사람한테 발생되는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 의해서 작업자가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우리 세금으로 이제 치료가 되고 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것도 우리의 어떤 금전적인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배우는 제2과목 산업안전기사 제2과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작업을 할 때 편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기업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산성, 안정성,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세 가지가 주 목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좋아지고 안전성이 향상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세 가지 포인트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공학을 왜 공부하냐? 인간이 사용하기 편하게 환경을 설계해 주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 이제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개괄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인간기계 체계가 우리 시험에서 소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인간공학의 체계, 인간공학 체계에서는 인간기계 시스템의 정의. 자, 우리가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데 요즘은 AI, 로봇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까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작업은 아직까지도 인간과 기계가 어울려져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종류, 유형이 구분이 되는데요. 이 유형을 우리가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구분합니다. 이 유형은 수동체계, 반자동체계, 이 반자동체계가 기계화 체계라고도 부릅니다. 기계화 체계. 그 다음에 자동체계. 그래서 이제 우리 시스템이 자꾸 자동체계로 가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별로 할 일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자동체계에서도 인간의 역할은 수리, 정비 또는 감시, 또 프로그램 입력, 이러한 업무 쪽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겠죠. 실제로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작업을 사람이 과거에 했었다면 지금은 수리하고 감시하고 프로그램 입력하는 방향 쪽으로 업무가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기계 시스템의 유형 세 가지, 수동체계, 반자동체계 또는 기계화 체계, 자동체계.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 체계를 물어보는데요. 이제 뭘 물어보겠습니까? 수동체계에서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반자동체계에서는 인간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수동체계일 때는 사람이 동력원이죠. 인간이 동력원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동력원의 역할을 하고, 반자동체계 기계화체계에서는 인간이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체계에서는 인간이 요 역할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실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주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체계 세 가지가 지금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 각 체계에서 인간의 역할과 기계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기본 문제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제 체계 설계와 인간 요소 관련된 건데요. 이때는 시스템 설계 6단계라는 게 소개가 됩니다. 시스템 설계 6단계 해서 이 시스템 설계 6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6단계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단계, 제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6단계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습득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단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1단계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단계냐면 목표 설정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를 하려면 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목표가 뭐냐?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뭐냐?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특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지를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죠. 그래서 시스템의 정의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 하고 시스템의 정의를 내립니다. 시스템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는 이 시스템의 골격을 가지고 가장 단순한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정의에 의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 골격에 해당되는 체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설계라고 부릅니다. 기본 설계. 자, 기본 설계만 해도 이 목표를 어느 정도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인간공학이라고 했어요. 이 과목이. 인간공학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설계를 한 다음에는 인터페이스 설계라는 걸 합니다.
인터페이스 설계. 이 인터페이스 설계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계면 설계입니다. 계면 설계라는 거, 이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물 설계. 보조물 설계라고도 하고 촉진물 설계라고도 합니다. 촉진물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시험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설계 6단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단계를 구분을 해 놓으시고, 시험에서는 이 단계를 물어보기도 하죠. 요 단계를 기억하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고요. 요 단계뿐만 아니라 각각의 단계에서의 어떤 기능들이 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페이스, 4단계가 인터페이스 설계잖아요. 이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어떤 기능들을 인터페이스 설계, 다시 말하면 계면 설계라고 부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면 설계, 이게 제가 별표를 치는 이유가 시험에서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본 설계를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기본 설계를 먼저 보면, 이 기본 설계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시스템에 정의를 내놓고 이 시스템 정의 내려놓은 것에 있어서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가장 원초적인 설계를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정의를 내려놓고 기본 설계를 할 때는, 야, 어떤 요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어떤 요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어떤 요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설계일 때는 이제 작업을 설계합니다. 무슨 작업을 할 거야? 작업 설계 또는 기능 설계. 기능을 할당하는 거. 기능을, 어떤 기능을 누가 수행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가 기본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 이 말이 좀 어렵게 보입니다만 계면 설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계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기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체계를 사람이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작업자가, 사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지? 편하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설계를 사람과 기계와의 경계면 설계, 경계면 설계해서 계면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계면 설계. 자, 그러면 이 계면 설계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기계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정보를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정보를 줄 때 뭐를 줍니까?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되면 그 디스플레이의 화면이 중요하죠. 사람은 화면을 보고 기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화면 설계를 어떻게 할 거야? 화면 설계.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조작을 해야 되잖아. 조작을 할 때는 이제 타이핑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면 설계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 키보드의 설계는 어떻게 할 거야? 키보드 설계. 작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는 뭐로 할 거야? 문자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 또 색상. 우리가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해야지 작업자가 편하게 느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단계가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부릅니다. 작업자가 기계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사용이 되는 면, 그걸 뭐라고 한다? 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면 설계, 이게 상당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단계 알아놓고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뭐 하는 건지, 기본 설계가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면서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6단계를 습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 요소와 휴먼 에러입니다. 그래서 인간 요소와 휴먼 에러. 자, 여기에서는 인간의 실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실수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 1과목 할 때 우리 앞에 내용이 없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 이 사람 이름이 나왔죠. 스웨인의 심리적 분류. 스웨인의 심리적 분류에서 이 스웨인의 심리적 분류는 수행적 에러하고 생략 에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수행적 에러는 다시 시간 에러 또는 순서 에러, 또 과잉 작업 에러.
과잉 작업 에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에러를 가지고 있는 게 스웨인의 심리적 분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심리적 분류이기 때문에 이 5가지의 에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했죠. 생략이라는 안 한 거죠. 해야 할 작업을 안 한 거고요. 수행적 에러는 해야 할 작업에 있어서의 실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간의 실수냐, 순서가 잘못된 거냐, 필요 없는 작업을 한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름이 과잉 작업에라, 순서에라, 그 다음에 시간에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 따로따로 보면 총 5개의 에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인간의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표적인 게 테크닉, 휴먼 에러, 레티오, 프리딕션 해서 이게 우리가 THERP라고 부르는 인간 에러의 확률을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인간 과오율 예측 기법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 과오, 인간이 실수를 하는 확률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인간 과오율 예측 기법. 그래서 이제 뒤에가 이제 시스템 분석하는 기법들이 소개가 될 건데 그것들 중에서 인간에 대한 실수 확률을 분석하는 기법이 뭐냐 물어보면 THERP.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대부분 다 뭐예요?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하잖아요. 어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사람도 포함을 합니다. 기계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험이 있어. 이걸 분석하는 게 분석 기법인데 이 THERP는 인간만 따진 겁니다. 인간의 실수 확률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추정 기법으로는 대표적으로 THERP가 있다. 나머지 기법들은 이제 나중에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인간의 실수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실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인간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양립성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양립성 설계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죠. 풀프루프 설계. 풀프루프 설계. 사람이 실수를 해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페일세이프 설계. 기계가 고장이 나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인간에 대한 대책이고요. 여기는 설비, 기계 설비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기능을 추가를 했을 때 인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인간의 실수를 일으키는 것은 뭐 부주의도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1과목에서 주의와 부주의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실수를 예방하는 것은 이제 주의, 부주의 이것도 영향을 주지만 이 주의하고 부주의가 사람이 어떻게 계속 24시간 내내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부가시켜서 사람이 혹시라도 부주의해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하게 되고 양립성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소개가 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장에서는 인간의 요소와 휴먼 에러, 인간의 실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스웨인의 심리적 분류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위험성 분석 기법에가 인간에 대한 실수 확률을 나타내는 기법으로는 THERP가 유일하다. 인간의 과율만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실수를 예방을 해서 풀프루프하고 페일세이프, 양립성 설계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실수 예방 기법으로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물론 페일세이프의 종류도 3가지 나눠집니다. 페일 패시브, 페일 액티브, 페일 오퍼레이셔널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타이틀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위험성 파악 결정해서 2편이죠. 2편에서는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험성 평가의 정의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상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을 이제 무척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처법이라는 이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쉽게 말해서 난리잖아요. 난리예요. 그래서 이 중처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위험성 평가입니다.
얼마나 위험성 평가를 잘했냐, 이거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냐 안 하냐가 좌우된다라고 말할 만큼 위험성 평가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는 정의와 개요했는데, 위험성 평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가 먼저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서 이걸 발굴을 해서 이것을 안전하게 바꾸는 거죠. 이것을 개선하는 것. 이게 위험성 평가의 취지죠. 위험성 평가 취지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 실시 단계. 이제 단계가 나왔으니까,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위험성 평가 실시 단계 첫 번째는 이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이 사전 준비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냐 없냐 이거죠. 기준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라고 합니다. 실시 규정을 만들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위험성 평가를 해, 이 말이고, 이 규정에는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얼마마다 한 번씩 할 것인지, 어쩔 때 할 것인지, 또 기법은 어떤 기법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평가를 하기 위한 팀이 구성이 돼야 되죠. 누구누구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할 거야. 평가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 준비 단계라고 부르고,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어떤 사람? 고령자야, 뭐 어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남성이 많아, 여성이 많아,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를 하는 단계를 우리가 사전 준비 단계라고 부릅니다. 자,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뭐 들어갑니까? 유해 위험 요인을 찾습니다. 요인을 파악을 합니다. 어떤 위험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위험 요인들을 찾겠죠. 어떤 위험이 있어,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런 위험 요인을 찾을 때는 순회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작업장 순회 점검을 안 하고 위험성 평가하잖아요. 그냥 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내용 갖고 위험성 평가를 해버리면 이게 세밀한 위험성 평가가 안 되죠. 그런 것들도 중대법에 의해서, 중처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때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 사고가 일어날 위험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위해 위험 요인을 찾을 때는 순회 점검, 작업장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업하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어떤 것들이 위험 요인이 있는가를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있다. 순회 점검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청취조사, 작업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겁니다. 또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아차사고 사례를 가지고 위해 위험 요인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다? 순회 점검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았어요. 찾았으면 모든 위험 요인을 다 개선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위험한 요소야, 뭐가 가장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이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별로 위험성을 결정을 합니다. 위험성을 결정을 하고, 이 위험성에 따라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별로 위험하지 않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허용하냐 허용 못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뭐에 있습니까? 여기 규정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성 결정에 의해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허용할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용을 못하게 되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에 넣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험성 결정을 해서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우리가 허용하기 힘들어, 이 위험 요인은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 위험 요인을 개선하게. 그러면 안전해지겠죠. 안전해지면 허용 범위를 벗어났던 것이 개선이 되니까 허용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개선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록 관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공유를 하게 됩니다. 공유. 예. 그래서 위험 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게 위험성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단계로 이렇게 단계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 제일 먼저 사전 준비한다. 위험 요인 찾는다.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개선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록 관리해서 공유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개선하면 다시 요리 갑니다. 다시 위험성 결정으로 다시 가요. 위험성 결정으로 다시 가서 위험 요인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은 기록 관리하고 공유.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들과 이 결과를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위험성 평가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단계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또 위험성 평가의 종류도 있어요. 종류가 최초 평가라는 게 있죠. 최초 평가, 그 다음에 정기 평가, 그 다음에 수시 평가, 그 다음에 상시 평가, 상시 평가 이렇게 네 가지의 위험성 평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상시 평가를 하잖아요. 상시 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정기 평가하고 수시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렇게 종류가 있고 정기 평가는 우리 산안법은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잖아요. 1년마다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시 평가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설비가 변경되거나 작업자가 변경되거나 작업 방법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는 수시로 그 바뀐 부분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수시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상시 평가는 주, 일, 주, 월 단위로 위험성 평가를 상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시 평가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건설 현장은 위험성 평가가 매일 작업이 바꿔지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가 거의 수시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시 평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 평가할 때는 또 위험성 결정할 때도 상중하 기법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첩법 때문에 위험성 평가의 비중이 아주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위험성 평가의 종류도 알아놓으시고 단계도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의 정의, 기본 개념, 위험을 개선하는 게 위험성 평가의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시스템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스템이잖아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험 분석 기법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로 하기 싫어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소개는 제가 해볼게요. PHA, 예비 위험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예비 위험 분석. 예비 위험 분석, 그 다음에 FHA, 결함 위험 분석, 결함 위험 분석, 폴트예요. 여기는 프리리미너리 해저드 어널리시스, 폴트 해저드 어널리시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FMEA, 고장형과 영향 해석, 영향 해석이라고 부르는 분석 기법입니다. Fail Mode Effect Analysis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FTA 밑에 나옵니다만 결함수 Fault Tree Analysis 이게 FTA예요. 결함수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ETA Event Tree Analysis 해서 사상수 분석, 사상수 분석이라고 부르는 ETA 이 기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공장에서 많이 쓰는 해잡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주로 화학 공장에서 많이 씁니다. 해잡. 그래서 해잡은 해저드, HAZORD의 해저드, 앞자 세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에서 OP 두 개를 합쳐서 화학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게 해잡 분석 기법입니다. 여기는 화학 공장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위험성 및 운전성 분석이랍니다. 위험 및 운전성 분석. 위험 및 운전성 분석. 이런 기법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 자, 이거 외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 위주로 소개가 된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무슨 설명을 막 이렇게 장황하게 해놔요. 그래서 이 설명하고 있는 게 무슨 기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문제로 PHA도 나오고요. FH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ETA가 답이 되기도 하고 해잡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는 것도 지금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제에서 물어보면 더 어렵게 느끼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잡. 자, 이 해잡에서는 일단 별표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는 유인어 또는 가이드워드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인데 유인어 가이드워드. 자, 뭐와 레스, other than, reverse 또는 known or not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유인어라고 부르는데 그 용어들의 의미를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비 위험 분석은 최초로 가장 먼저 실시하는 위험 분석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이 결함수 분석 FTA 있잖아요. 이것을 따로 뺐잖아요. 2번에다 따로 뺐어요. 그 말은 이것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결함수 분석 FTA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 결함수 분석이 일단 뭐를 사용하냐면 논리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논리 기호를 사용하니까 논리 기호의 종류를 모양에 따른 종류를 알 수 있냐. 동그라미는 기본 사상, 직사각형은 결함 사상. 이렇게 기호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기호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 첫 번째 이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논리 기호에 대해서 습득을 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해놓으셔야 할 게 컷셋입니다. 컷셋. 컷셋과 최소 컷셋, 패스셋 이런 것들 컷셋, 패스셋 이런 것들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컷셋과 패스셋 이런 것들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결함수 분석을 통해서 결함수 분석에서 사용되는 결함수가 있습니다. 결함수 트리예요, 트리. 결함나무. 그래서 거기에 논리기호를 가지고 그림처럼 그려놓은 것들을 보고 컷셋과 패스셋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기도 합니다. 확률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확률, 정상, 사상에 발생된 확률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볼 게 다양해요. 물어볼 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결함수 분석만 가지고도 우리 시험에서 3문제에서 5문제까지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 하나에서. 그래서 아주 비중이 크다. 우리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이 결함수 분석 꼭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 자, 나머지는 이제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이걸 물어본 건데요. 일단 정성적인지 정량적인지 구분은 수치화 시킬 수 있냐 없냐 이게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그냥 위험성이 크다, 보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성적. 위험성이 90점, 95점, 뭐 80점 이렇게 말하면 정량적 평가입니다. 그러면 FTA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분석이에요? 정량적 분석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석인지는 수치화 시킬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로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계산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신뢰도 계산은 직렬과 병렬을 기본으로 합니다. 직렬과 병렬 체계, 병렬 체계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 직렬일 때는 요소를 곱하면 되고요. 병렬일 때는 1-1- 신뢰도, 1- 신뢰도 R2, R1, R2 이렇게 1-R3 요소가 병렬일 때는 이런 형태로 신뢰도를 구하고 직렬일 때는 R1과 R2를 그냥 곱하면 직렬은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어떤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FTA의 확률 구할 때도 써먹습니다. 확률 구할 때도. 그래서 이 확률 구할 때는 여기서는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이런 게이트를 사용하거든요. 논리기호.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AND 게이트는 직렬하듯이 OR 게이트는 병렬하듯이 계산을 하시면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렬과 병렬 관련된 것 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적용을 해서 FTA의 확률도 구할 수 있고 컷셋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들,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잘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2장이 중요합니다. 여기 다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1문제, 2문제, 3문제, 4문제, 4번의 신뢰도까지 5문제, 6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2장입니다. 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5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개에서 6문제가 이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다. 자, 이제 궁골격 질환 3편이 궁골격계 질환 관련된 내용입니다. 궁골격 질환에서는 궁골격 질환의 정의 및 유형. 궁골격계 질환은요, 이제 이름에 나온 것처럼 근육이잖아요. 골, 뼈잖아요. 근골격계 했으니까 근육과 뼈 사이에 연결되는 그런 요소들을 다 포함한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격하게 쓰게 되면 근육이 다칠 수도 있고요. 근육이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이 다칠 수도 있고, 뼈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뼈. 이런 것들이 아플 수도 있고, 신경이 아플 수도 있고, 신경. 이런 것들이 아프게 되는 것을 궁골격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쩔 때 생기죠? 기본적으로 이 궁골격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들은 기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몸이 쑤시고 아픕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 하러 새벽 시장 이렇게 혹시라도 나가시면은 몸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반복 작업을 하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 내가 뭘 계속 반복해서 날렸다. 반복 작업.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 궁극의 질환이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과도한 힘, 무리한 힘, 과도한 힘을 사용을 해도 궁극의 질환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가 안 좋았을 때 부적절한 작업 자세. 부적절한 작업 자세. 자세가 좋지 않거나 또는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거나 또는 조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또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이 되거나 면과 접촉 이런 것들에 의해서 궁극의 질환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궁극의 질환의 원인 여러분들이 요 5가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온도가 저온일 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픈 것을 궁극의 질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아프게 된 이유는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궁극의 부담 작업의 범위. 자, 요 문제도 시험 2번 보면 한 번 물어봅니다. 궁극의 부담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작업이냐 이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궁골격계 부담 작업으로서 인정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 유해 요인 조사. 궁골격계가 유해 요인 조사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으면 궁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있으면 유해 요인 조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궁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는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은 사업장별로 이런 작업이 있을 때는 3년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의 부담을 이미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작업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 구분을 해놨는데 총 11가지 작업입니다. 11가지 작업인데 11가지 작업이 다 뭐로 되어 있냐? 시간과 무게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하고 내가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기억하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4시간짜리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간 이야기하면 다 2시간입니다. 2시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로 따졌을 때 1.5kg도 있고 4.5kg도 있고 25kg도 있습니다. 10kg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량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이제 4시간 작업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VDT 작업, 컴퓨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궁극의 부담 작업이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시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나머지 시간이 언급된 건 전부 2시간이에요. 4시간 언급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 작업, VDT 작업. 키보드 입력 작업. 이것만 4시간이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다 몇 시간이다? 다 2시간으로 언급이 돼야 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기를 보는데 갑자기 1시간짜리 무슨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할 때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1시간짜리 없어요. 2시간짜리로만 다 정리가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게로 따질 때 킬로그램이 나오잖아요. 킬로그램도 이 4가지 숫자가 아니면 틀린 답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킬로그램 나왔을 때 1.5가 나오거나 10이 나오거나 25kg나 4.5kg이 나와야지 다른 수치가 나오면 틀린 답으로 보셔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자, 여기에 궁극기 유해 요인 관련돼서는 이제 비중은 이게 제일로 기본적인 문제로서 출제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렵게 냈을 때 요 문제로 냅니다. 약간 어렵게 냈을 때. 이렇게 궁극계 유해 요인 관련돼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 평가. 이것도 궁극계 유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 기법이에요. 기법에가 궁극계와 관련된 유해 요인 평가하는 기법에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출제 기준에 나온 겁니다. 출제 기준에는 이렇게 3가지만 소개가 됐으니까 이 셋 중에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문제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한 문제 정도.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문제에서 깊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오아스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오아스, 룰라, 레바 이렇게 있는데, 이 오아스라고 하는 기법은, 자, 요 잘 보셔야 돼요. 위팔, 몸통, 다리입니다. 자, 몸통이라고 말한 것은 허리를 이야기합니다. 허리. 그래서 위팔, 몸통, 다리예요. 자, 그 다음에 룰라고 레바하고 남았는데, 여기 룰라고 레바는 요 말을 안 씁니다. 요 위팔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왜 위팔이란 말을 안 쓰냐? 여기 있는 이 룰라라고 부르는 기법은 중심이 상체예요. 상체. 그래서 문제에서 상체를 사용한 작업에 대해서 주로 유해 요인을 파악하는 분석 기법으로, 평가하는 기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 나와버리면 답은 무조건 뭐다? 룰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체니까 뭐겠어요? 주로 상체를 사용하는 작업일 때만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상체 작업만 하는 작업이 뭐예요? 앉아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키보드 입력을 한다든가 앉아서 수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일 때는 룰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룰라는 상체 작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체 작업인데 여기에 위팔은 다른 데서 안 쓴다 했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는 다 아래팔, 손목 이런 걸 따집니다. 손목, 아래팔 이런 걸 따져. 근데 여기는 위팔이잖아요. 위팔이니까 손가락, 손목은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손가락, 손목을 보는 게 아니라 위팔을 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깨를 이야기합니다. 어깨를 이야기하고 여기는 아랫팔, 상체 중심이다. 자, 여기는 위팔이란 말 안 써요. 여기는 전신 작업이에요. 전신 작업인데 위팔이란 말 안 쓰니까 여기도 아랫팔, 손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체, 여기는 전신 작업. 그런데 이 2가지의 차이점이 어떤 작업이냐? 이 차이가 뭐냐? 여기는 상체 중심이고 여기는 전신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하고 구분은 여기는 위팔을 보지 아래팔을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구분하시면 답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작업환경 관리입니다. 4편의 작업환경 관리의 첫 번째가 인체 계측 및 체계 제어입니다. 자, 인체 계측 및 응용 원칙. 자, 요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인체 계측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최대 치수하고 최소치 설계가 있어요. 평균치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절 범위를 둔 설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우리 인간공학이랑 항상 머리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인체 계측 및 응용 원칙이 있는데 인체 계측을 하는 이유가 사람이 작업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인체를 측정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인체 계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들이 작잖아요. 왜? 걔들에 대한 인체 계측을 신체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에 맞게끔 교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계측 자료가 있으면 이걸 응용을 하라는 이야기죠. 인체가 측정된 계측 자료가 있으면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 사용해라. 근데 이런 계측 자료를 활용을 할 때 제일 큰 값을 사용할 건지 작은 값을 사용할 건지 평균치로 사용할 건지 조절 범위를 둬야 될 건지 판단을 해서 이것들 중에서 적용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조절 범위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내가 의자를 만드는데 높낮이가 조절되는 의자를 학교에다 갖다 줬어요. 그럼 모든 애들이 자기 키에 맞춰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게 조절 범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조절 범위를 있는 의자를 만들려면 의자가 비싸지잖아요. 비싸지니까 이 조절 범위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많이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니까 조절 범위는 포기하고 그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뭐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평균치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최대치, 최소치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뭐로 하는 게 좋냐? 자, 요게 1순위예요. 이게 1순위인데 1순위가 어렵대요. 1순위가 어려우면 2순위로 가야죠. 2순위. 최대치로 하든지 최소치로 하든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평균치를, 여러분들이 평균을 좋아하잖아요. 평균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평균치를 두 번째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평균치는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평균치를 쓰는 겁니다. 평균치를.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게 이 최대치가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평균치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출입문을 만들잖아요. 문을 만드는데 이 출입문의 높이를 얼마로 할 거예요? 출입문의 높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성인들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왔다 갔다 성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출입문의 높이를 성인들 중에서 제일 이 문의 높낮이가 조절되는 문은 없잖아요. 높낮이가 조절되는 문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우니까 그 다음으로 뭐 봐요? 최대치, 최소치 둘 중에 하나 적용하자 이야기예요. 성인들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을 기준으로 문 만들 거예요.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문 만들 거예요. 큰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면 작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버리면 큰 사람은 지나갈 때 걸릴 거 아니에요. 머리를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만드는 게 작은 사람도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뭐로 하는 거예요? 최대치로 해요. 자, 만약에 평균치로 하게 되면 평균치로 합시다. 그러면 키가 좀 큰 사람은 그래도 머리 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치 설계를 한다는 의미가 맞는 겁니다. 평균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최대치는 상위 5%를 이야기합니다. 상위 5%. 최소치는 하위 5%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원칙이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실제 예를 들어주고 이 예에 맞는 기준이 뭐냐? 뭐로 만드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평균치를 쓰는 데도 있죠. 어쩔 때는 평균치를 쓸까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누가 올지 몰라. 어린애가 올지 어른이 올지 몰라. 이랬을 때는 평균치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챙겨. 그럼 어디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공원의 벤치입니다. 공원. 공원의 벤치는 가족이 오잖아요. 공원에 있는 벤치 높이, 여러분도 앉아보셨죠? 공원에 있는 벤치 높이 앉아보면 내가 성인들이 앉을 때는 좀 낮아 보이잖아요. 왜? 애들도 오고 어른도 오고 다 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불특정 다수가 오니까 여기는 제가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성인이라고 하니까 최대치로 하죠. 공원의 벤치는 평균치로 합니다. 이런 경우만 한다. 은행의 접수대, 은행의 창구 높이도 평균치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제 표시비입니다. 통제 표시비 우리가 CDB 이렇게도 부르고요. CRB 이렇게도 부르는데 CDB하고 CRB 이 두 가지 구분은 이제 이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C가 컨트롤이에요. 여기에 분자가 컨트롤이니까 조절장치예요. 조절장치의 이동거리 나누기 디스플레이 표시장치 거리 이렇게 나타내는 게 CRB, CDB라고 부르는 값의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이 CDB 구하는 것도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양립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양립성의 종류 정도는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립성 문제가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양립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히 이제 개념적 양립성 종류가 네 가지 있는데 개념적 양립성이 있고요. 공간적 양립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적 양립성. 그 다음에 양식 또는 형식 양립성 이렇게 네 가지 양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립성이란 말의 정의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우리가 뭔가 설계를 할 때 사람이 지금 인간공학이니까 사람이 실수하지 않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양립성 설계를 하면 실수를 막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념적 양립성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 개념이란 말은 의미잖아.
가지고 있는 뜻. 그래서 빨간색 신호등, 횡단보도를 내가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불이 있으면은 우리가 빨간불 하면 왠지 위험하다 또는 뭐 금지 이런 용도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신호등은 사람이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왔을 때는 사람이 건너지 않습니다. 색깔이 바뀌게 되잖아요. 색깔이 바뀌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안전하다고 느끼죠.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작업자가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색깔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사람이 기본적으로 관념적으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뜨거운 물은 빨간색, 차가운 물은 파란색,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개념적 양립성을 적용한 겁니다. 신호등 체계가 개념을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적 양립성은 배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배치를 잘 해놓은 거예요. 배치를 잘 해놓으니까 사람이 실수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운동적 양립성은 우리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하죠. 만약에 차가 왼쪽으로 가게 만들었으면 사고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적 양립성도 사람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양식이나 형식 양립성. 양식, 형식.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오는 생활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에 맞게끔 설계라.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물려온 양식이 있을 거고, 서구는 서구의 전통적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양식에 맞춰서 설계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맞는 양식, 형식을 사용해라 하는 이야기가 양식, 형식, 양립성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양립성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부분도 상당히 출제, 여기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요. 2번, 3번 두 개 해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업 공간 및 작업 자세 해서 나왔는데요. 이제 작업자가 작업을 할 때 동작을 경제적으로 써야지 좋잖아요. 또 부품 배치도 잘 해놔야 편하잖아요. 그래서 부품 동작 경제의 원칙은 작업자의 동작을 경제적으로 써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써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몸을 쓸 때, 신체 사용을 할 때 아껴서 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체 사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업장 배치,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작업장의 배치, 설비의 배치를 작업 순서대로 배치하지 않으면 작업자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작업장 배치의 원칙. 그 다음에 설계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작업자가 사용하는 도구, 기구, 공구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잘하라는 이야기죠. 그런 설계를 잘 해놓으면 작업자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 동작 경제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부품 배치 원칙은 이것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배치의 원칙에 포함이 되는데 별도로 부품 배치의 원칙을 따로 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작업할 때 자주 쓰는 부품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것들 중에서 비싸고 고가인 거, 고가거나 아주 소중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쬐깐한데, 작은데 이것의 비용이 너무 비싸. 고가야. 그러면 그런 부품들은 내 몸에서 멀리 안 두죠.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러분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그것처럼 부품 배치할 때는 중요하냐 안 하냐. 중요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성의 원칙. 중요한 것은 내 몸에 가까이 둡니다.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거. 그래서 사용 빈도. 빈도가 많은 것은 몸에 가깝게 쓰죠. 가까이 두죠. 그래서 사용 빈도의 원칙. 그 다음에 사용 순서의 원칙. 내가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내가 사용하는 순서대로 놔두게 되고 또 멀리 두더라도 사용 순서대로 배치하는 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기능별로 모아두는 경우도 있죠. 스패너는 스패너끼리 모아두고 또는 망치는 망치끼리 모아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능별로 배치하는 거. 사용 순서대로 빈도,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중사, 기사 이렇게도 기억합니다. 중사, 기사.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예상합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작업 환경입니다. 이제 작업 환경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제 여기 온도도 출제가 되고요. 여기도 한 문제 나오고요. 소음도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조명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다. 일단 온도에 있어서는 옥스포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옥스포드 지수. 근데 과거에는 이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약간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이것보다도 지금은 습구, 흑구 온도 지수. 습구, 흑구 온도 지수. WBGT라고 부릅니다. WBGT, 습구, 흑구 온도 지수. 요게 지금 시험의 대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관련된 내용 정리하셔야 된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습구, 흑구 온도를 구하시오. 습구, 흑구 온도 지수를 구하시오. 해서 단위는 몇 도시예요. 몇 도시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구, 흑구 온도 지수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말로 나온 것들은 상식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말로 나온 것들.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을 때, 떨어졌을 때 인체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상 어렵지는 않죠. 자, 소음입니다. 자, 소음도 지금 이제 제가 온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그 온열 질환 관련된 사고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하고 관련돼서는 온열 질환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야외 이제 실외에서 하는 작업일 때는 상당히 이제 중요도가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온열 질환 우려가 있을 때는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뭐 준비해야 돼요? 물 준비해야 되죠. 그다음에 휴식을 준비해야 되죠. 휴식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늘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늘을 냉방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그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냉방 장치, 휴식, 물, 이렇게 세 가지가 필수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소음에 대해서는 법상 소음이 있어요. 법상 소음 작업이 있고, 강렬한 소음, 법상이죠, 다. 강렬한 소음 작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격 소음 작업. 자, 여기에 있는 이 소음 작업, 법상은 85dB이 8시간 기준으로 있고요. 강렬한 소음 작업은 90dB에 8시간이 표준 시간입니다. 이 강렬한 소음, 요게 출제가 주로 되는데, 이 소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5dB 법칙이라고 하죠. 95dB이면 시간이, 노출 시간이 4시간으로, 100이면 2시간으로. 자, 여기가 115dB까지 요 시간이 절반씩 계속 떨어집니다. 절반으로. 그래서 1시간 30분, 15분 이렇게 떨어져요. 5dB 증가할 때. 그래서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5dB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강렬한 소음 작업 기준 알아놓으셔야 되고, 충격 소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상 소음. 이게 법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1순위예요. 법적으로 나온 소음과 관련된 기준 알고 있냐 물어본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거 외에 이제 소음과 관련된 기타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 대책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소음 대책에는 음원 대책, 소음원의 대책이 있고요. 그다음 경로 대책, 수음자 대책.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음원 대책인지 수음자 대책인지. 수음자 대책은 작업자한테 대책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하게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음자 대책. 대책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인데요. 조명도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조도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 소요 조명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소요 조명을 물어보는 것은 반사율 분의 광속 발산도. 또 대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비. 대비는 배경의 반사율 분의 배경의 반사율 마이너스 타겟의 반사율.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다양하게 문제, 조명과 관련돼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과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한 문제 정도씩은 다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온도에서는 WBGT 대표적입니다. 소음에서는 법상 기준. 그 다음에 조도, 조명에서는 조도 또는 소요 조명 또는 대비,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환경 다 중요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목과 관련된 주된 내용들, 어떤 것들 중심으로 보셔야 될 건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1과목, 2과목 다 대략 1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 속에서 강의가 됐는데 이번 강의는 거의 1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1시간에 한 과목을 주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상 또 양이 제가 충분히 전달 못 드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 꼭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감만 잡으셔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과목 인간공학 및 관련된 이용성 평가 관련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